여러분은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과거 붐이었던 아메리칸 드림에 이어 한국으로 이민을 오려는 외국인이 날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한국으로 이민을 선택한 오늘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앨리슨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BTS와 K-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맛있는 음식이 있는 여행지 정도로만 생각했죠. 한국을 직접 가본 적도 없었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으며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특히 미국 친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말도 안 돼.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고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더 이상 안전하지도 않고 행복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뉴욕에서 20년 넘게 살았고 한국에서도 몇 년을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 한국을 여행하며 한국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후 미국에서 다시 한번 현실을 마주하며 결국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여행의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다시 겪은 현실이 저를 한국으로 떠나게 만들었죠. 저는 뉴욕에서 태어나 자랐고 대학을 졸업한 후 마케팅 회사에서 7년 동안 일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미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점점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너무 컸습니다.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였고 제가 살던 작은 원룸 월세는 $3,000에 육박했습니다. 여기에 공과금, 식비, 교통비까지 합하면 생활비가 엄청났죠. 회사에서 꽤 괜찮은 연봉을 받았지만 저축은커녕 한 달 한 달을 겨우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라고 하지만 직장 내 경쟁은 한국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출근은 아침 9시지만 상사의 눈에 들려면 일찍 나가야 했고 퇴근은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실제로는 10시가 넘어서야 가능했습니다. 이메일과 업무 메시지는 주말에도 계속 울렸고 휴가를 가더라도 업무를 체크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이었습니다. 뉴욕에서 밤에 길을 걷는 것은 늘 긴장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노숙자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많았고 총기 사고는 너무 흔해서 뉴스에도 크게 보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퇴근길에 집 근처에서 강도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 8시쯤 지하철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었는데 낯선 남성이 계속 저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속해서 걸었지만 그 남성도 속도를 맞춰 걸었고 결국 저는 근처 카페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가게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는 결국 포기한 듯 떠났지만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오랫동안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뉴욕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출퇴근길이 지옥 같았고 직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으며 돈은 벌어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안전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꿀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한국 출장에서 돌아온 친구 소피아를 만났습니다. 평소라면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며 업무 스트레스 이야기를 늘어놓을 그녀였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활기가 넘쳤고 말투까지 들떠 있었습니다. 앨리슨, 너 한국 한번 가봐야 해. 거긴 완전 다른 세상이야. 저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렇게 좋아? 진짜야. 나 밤 12시 넘어서까지 혼자 길거리를 돌아다녔는데도 아무 문제 없었어. 뉴욕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 소피아의 말에 저는 자연스럽게 뉴욕의 밤거리를 떠올렸습니다. 늦은 시간 홀로 걷는 것은 위험했고
항상 긴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가봤는데 진료비가 몇 달러밖에 안 나왔어. 보험이 없어도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 전 어머니께서 응급실에 다녀오신 일이 떠올랐습니다. 병원비가 무려 8,500달러가 나왔고 우리는 그 비용을 감당하느라 몇 달 동안 생활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완전 기가 막혀. 지하철이 깨끗한 데다가 시간도 정확하고 버스랑 환승하면 추가 요금도 거의 없어. 우리 뉴욕에서는 지하철 한 번 탈 때마다 3달러 넘게 내야 하잖아. 이쯤 되니 저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뉴스나 인터넷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 같았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직장 생활은 힘들지 않아? 물론 힘든 곳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만난 한국 직장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은 워라밸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대. 우리처럼 주말까지 일하는 건 거의 없고 퇴근 후에도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가지면서 살더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중 우연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는 왜 한국에서 살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글쓴이는 원래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정착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낮에 친구 소피아가 들려준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고 저는 한국에서 실제로 살아본 외국인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단 몇 줄 만에 화면을 넘기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 역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았고 높은 생활비와 끝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겪은 일들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한국에서 살면서 직접 경험한 여러 가지 것들을 세세하게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도 한국에 가보자.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나는 왜 한국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글을 통해 기대감도 커졌지만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국은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살기 좋은 곳일까? 공항을 나와 서울행 공항철도를 타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기차 내부는 깨끗했고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늘 긴장해야 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일이 흔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도착한 건데도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네.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저녁, 저는 숙소에 짐을 풀고 홍대 거리로 나갔습니다. 오면 꼭 먹어보고 싶었던 삼겹살을 제대로 된 식당에서 먹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삼겹살을 주문하자 직원은 반찬을 여러 개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음식이든 추가 반찬을 주문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반찬은 무료니까 부족하면 더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마음 놓고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숙소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밤에 혼자 거리를 걷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다들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습니다. 길거리에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여성 혼자 밤거리를 걷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문득 나는 왜 한국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글 속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나라에서는 내가 밤길을 걸어도 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이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국에 있을 때는 몰랐다. 그 글을 읽을 당시에는 그 감정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직접 한국의 밤거리를 걷고 있는 이 순간, 저는 그 글쓴이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밤길을 걸을 수 있다니.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기대 이상으로 편안하고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한국에서 살겠다고 결심하기에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머문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저는 갑자기 심한 복통을 겪었습니다. 평소 위장이 약한 편이라 미국에서도 종종 배탈이 나곤 했지만 이번에는 증상이 심했습니다. 이럴 때 병원을 가야 하나? 미국에서는 웬만하면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예약을 잡는 것도 힘들고 보험이 있어도 병원비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작은 내과를 찾아갔습니다. 진료 예약 없이도 바로 접수를 할 수 있었고 대기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증상을 듣고 몇 가지 검사를 한 후 위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저는 계산대로 가서 조심스럽게 비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총 의료 비용이 10,000원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맞나? 진짜 이렇게 저렴한 거야? 미국에서는 응급실에 한 번 다녀오면 기본적으로 몇백 달러는 나옵니다. 보험이 없으면 몇천 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간단한 진료를 받아도 비용이 부담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검사를 받고 약까지 처방받았는데도 비용이 10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구나. 미국에서는 병원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을 키우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접근성이 높고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미국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는 왜 한국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글이 떠올랐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국에 와서야 깨달았다. 한국에서 보낸 2주 동안 저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밤늦게 혼자 거리를 걸어도 안전했고 대중교통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리했으며 병원에 가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길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뉴욕에서의 삶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여기서 살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과 실제로 정착해서 사는 것은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꿈 같은 2주가 끝나고 저는 다시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어. 짧은 여행이었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뉴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밤늦게 혼자 걸어도 안전했고 대중교통은 빠르고 깨끗했으며 병원비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으로 돌아온 이상 현실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높은 집세를 내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하고 늘 위험한 밤거리를 조심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야근을 마치고 밤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하철을 타고 집 근처 역에 내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거리는 평소처럼 어두웠습니다. 집까지는 몇 블록 정도 걸어가야 했습니다. 뉴욕에서 밤늦게 걸어가는 것은 항상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고 주변을 경계하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연이어 총성이 울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근처 가게로 뛰어들어가 몸을 숙였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비명이 들렸고 몇 분 후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는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진 후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총격 사건으로 저희 집에서 불과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을요. 총격이 벌어진 이유는 다툼이었고 가해자는 충동적으로 총을 꺼내 무차별적으로 발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과 몇 분만 일찍 도착했더라면 제가 그 현장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만약 내가 총에 맞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서 혼자 밤길을 걸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어. 거기서는 내가 안전하다고 느꼈는데 이 사건 이후 저는 한국으로 이민을 가야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얼마 전 응급실에 가셨을 때 병원비가 무려 8,500달러가 나왔던 일이 있었잖아요. 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금액이었고 저와 어머니는 그 비용을 감당하느라 몇 달 동안 힘들어해야 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는 병원비가 이렇게 비싸지 않아. 내가 한국에서 병원에 갔을 때 진료비랑 약값까지 다 합쳐서 10달러도 안 들었어.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저렴하단 말이니? 미국에서는 감기만 걸려도 병원비가 몇백 달러씩 나오는데. 응. 그리고 병원 접근성도 훨씬 좋아. 예약 없이도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더라니까. 그날 이후 어머니도 점점 한국행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역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국의 안전성과 생활비,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하다면서? 응, 진짜야. 새벽 2시에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 다니는 걸 봤어. 미국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데 정말 한국이 그렇게 안전하다면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고 부모님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점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모님께서는 한국으로 함께 가는 것은 어렵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평생을 살았단다, 앨리슨.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는 건 쉽지 않아. 하지만 여기서는 안전하지 않잖아. 그리고 병원비도 너무 비싸고. 그래도 여기가 우리가 살아온 곳이야. 이곳에서 친구들도 있고 모든 것이 익숙하잖니. 한국에서의 생활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거기서 자리 잡으면 부모님도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앨리슨, 너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남기로 했다. 하지만 내가 한국에서 더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너를 응원할게.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결국 뉴욕에 남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아쉬웠지만 부모님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나 혼자라도 한국으로 가겠다. 그 이후 저는 한국에서 정착할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취업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마케팅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고 한국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이 외국인 직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지원한 끝에 저는 마침내 한국에 있는 한 글로벌 기업의 마케팅 팀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의 삶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한국 땅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깊은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은 후 공항을 나서자 익숙한 서울의 공기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의 삶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한 달 동안 머물 원룸을 미리 계약해 둔 상태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외국인 직원을 위한 주거 지원을 제공해 준 덕분에 비교적 빠르게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원룸이었지만
뉴욕에서 지내던 비싼 월세의 좁은 방과 비교하면 훨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월세가 뉴욕보다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짐을 풀고 간단히 방을 정리한 후 저는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거리 풍경은 여전히 활기찼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딘가 모르게 안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뉴욕에서는 길을 걸을 때마다 경계를 늦출 수 없었지만 이곳에서는 걱정 없이 주변을 둘러보며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서 살아가게 되었구나. 순간 실감이 나지 않아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제가 입사한 곳은 외국계 기업과 협업하는 한국의 글로벌 마케팅 회사였습니다. 출근 첫날 저는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한국의 직장 문화였습니다. 미국에서 일할 때는 언제든 이메일이 울렸고 주말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비슷한 환경일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회사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팀원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점심시간이 되자 선배들이 다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자며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누군가는 회사 근처 공원을 잠시 산책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미국에서는 점심을 먹는 시간조차 아껴가며 일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여기서는 다들 밥을 먹는 시간을 온전히 즐겼습니다. 업무가 끝나고 퇴근 시간이 되자 팀원들은 하나둘씩 짐을 챙겨 사무실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 팀장님께 물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이메일을 확인해야 하나요? 팀장님은 놀랍다는 듯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퇴근했으면 집에서 쉬어야죠. 급한 일 있으면 내일 하면 됩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으로 이민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저는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앨리슨, 한국에서는 잘 지내고 있니? 화면 속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무리 한국에서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해도 뉴욕에 계신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응, 엄마, 회사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고 생활도 괜찮아. 그래, 다행이구나. 그래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우리한테 이야기하렴. 응, 엄마도 건강 조심해. 아프면 꼭 병원 가고. 그 말을 하며 저는 문득 부모님을 다시 한번 한국으로 모시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엄마,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꼭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어. 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가끔 미국을 다녀올 때마다 저는 한국이 제게 더 편안한 곳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나도 편하고 행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뉴욕에 대한 향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진정한 코리안 드림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부모님이 단순한 여행이 아닌 안전한 나라인 한국에서 함께 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만한 동네를 알려주세요. 그곳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안전한 한국, 사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고교 야구 대회인 고시엔이 올해 100주년이라고 하죠. 그런 100주년 기념 고시엔 대회에서 한국의 뿌리를 가진 민단이 설립한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연일 화제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교가로 이목을 집중시킨 교토국제고등학교에서 날아온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도 메일을 받고 깜짝 놀랐는데요. 일본인인데 한글로 사연을 보냈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폭염도 물러가게 합니다. 저에게 시원한 바람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토국제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미나미,
한국 이름은 손미나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고시엔에 관한 우리 학교 내용을 찾아보던 중 관련 컨텐츠로 떠서 확인해보니 사연을 제보하면 읽어주는 채널이더라고요. 저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어까지 학교에서 배워오다 보니 이 채널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한국 여러분에게 감동적인 내용들만 쓰는 것 같아 이렇게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이번에 한국과 일본을 뜨겁게 달구었던 제가 재학 중에 있는 교토국제고등학교에서 보낸 시간들, 그리고 올해 여름 우리 학교가 고시엔에서 우승한 순간까지의 모든 경험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했거든요. 이 특별한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한 저로서 일본에서 마침내 인정받고 존중받는 교토국제고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보내는 것이니 이쁘게 봐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를 동경했어요. 특히 초등학교 시절부터 한국의 K-팝을 접한 저는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에게 완전히 매료당해 버렸죠. 한국 아이돌들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파워풀한 열정과 춤을 추면서 라이브를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발성이 제 마음을 흔들었고, 게다가 잘생긴 외모와 훤칠한 키까지 모든 부분이 일본인 남자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매력적이었죠. 그렇게 한국의 아이돌을 보며 자란 저로서는 언젠간 한국에 직접 방문하여 한국의 아이돌과 함께하는 일을 하며 그들을 서포트해주며 나의 우상을 돋보이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다루는 전공을 배우고 싶다는 꿈도 꾸게 되었죠.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제가 선택한 길은 다소 특별했어요. 평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던 제게 아빠가 교토국제고등학교에 입학해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먼저 해주신 거죠. 저희 부모님도 한국 문화를 즐기시고 한국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관념을 가지신 분이라 교토국제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심도 있게 배우며 꿈을 키우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6년 동안 진행되는 중고등학교 일관 코스를 수료하게 되면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대학 입시가 모두 가능하기에 선택의 폭이 넓을 거라고 하셨죠. 어린 저로서는 그 당시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한국어를 배울 수 있고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는 학교라는 말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입학했었죠. 중학교 1학년 때 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설렘도 가득했어요. 학교에서는 제가 배우고 싶은 한국어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실력을 쌓아갔어요. 점차 알게 된 사실은 이 학교가 한국을 뿌리로 두고 개교한 학교라는 사실이었죠. 교과도 한국어로 되어 있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학교의 근본이었죠. 학생들은 한국인보단 일본인이 많았고 한국 역사와 한국어 수업을 제외한 수업은 일본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두 가지 언어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무엇보다 한국어를 배우는 즐거움이 커졌죠. 학생들도 대부분 K-팝이나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희끼리 공감대도 많아서 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서 즐거움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열리는 한국에 관련된 행사들은 제게 큰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저희 교토국제고등학교에서는 매년 한국의 추석과 설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는데 학생들은 한복을 입고 차례라는 제사를 지내고 전통 놀이를 즐기며 송편을 나누어 먹었어요. 그날만큼은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한국의 문화를 즐기며 하루를 보냈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 적은 전교생의 숫자라 다 같이 모여 즐기는 게 가능했죠. 한국 드라마에서 이런 명절 행사를 본 적은 있었지만 처음 입학하여 실제로 그 분위기를 체험하게 되니 모든 것이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일본의 오본이라는 명절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오본이라는 명절에는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조상님들을 기리며 조용하고 엄숙하게 보내는 반면 한국의 명절들은 온 가족이 모여 제사를 지낸 후 왁자지껄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축제와 같은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학교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한 가족처럼 즐기는 한국의 명절이 즐겁게 느껴졌어요. 한복을 입고 다니는 친구들을 보며
마치 다른 나라에 온 듯한 느낌마저 들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 문화가 가진 매력에 점차 빠져들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한국식 예절을 배우고 어른에게 인사를 하며 이 문화가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학교가 일본에 있고 대다수가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 두 문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명절 행사들도 점차 익숙해졌고, 이젠 마치 한국인처럼 아주 능수능란하고 편안하게 행사를 즐기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하지만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우는 학교에 다닌다는 것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2021년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 저희 학교의 자랑인 교토국제고등학교 야구부가 고시엔에서 4강에 진출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었죠. 학교에선 응원단의 중요성을 알고 음악 선생님의 지도 아래 전교생이 응원을 하러 경기장에 갔어요. 고등학생 선배들은 주축이 되어 응원단의 앞줄에서 응원을 이끌었고, 저는 응원단의 일원으로 경기장에서 열심히 저희 학교를 응원했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어요. 우리 학교 주변에 앉아있던 일본인 관중들이 저희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왜 일본에서 한국 학교를 다니냐? 너희는 일본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한국으로 꺼져라 등 많은 비난을 듣게 되었죠. 학교 선생님들과 교토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포 아저씨, 아줌마들이 그런 일본인들을 나무라고 언성도 높아졌죠. 마지막엔 경기장 관계자들이 이런 부분을 중재해주긴 했지만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한국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질타를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응원석에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애써 참으며 끝까지 응원을 이어갔어요. 관중석의 잡음이 우리 선수들에게 전달이 된 건지 저희 학교는 그날 지벤가쿠 N고등학교에 1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우리에게 고성을 지르는 관중들 때문에 힘을 잃어 우리가 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눈에는 억울함과 패배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일본인인데 한국 학교를 다니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사랑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힘든 도전인 걸까? 라는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생겼어요. 교토의 시민들이 저희 학교의 고시엔 4강을 축하하며 수많은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기 시작했거든요.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하거나 하교를 하는 길이면 동네의 주민들이 교토국제고 대단하다. 너희는 교토의 자랑이다. 한국 학교라도 너희가 사랑스럽다. 등 저희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심지어 몇몇 시민분들께서는 학교의 후원으로 간식도 제공해 주시고 응원에 관련된 북과 응원용품, 야구부에는 연습용공과 야구 배트를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저에게는 일본에 있는 한국계 학교이지만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 일본과 한국을 잇고 있는 대상이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알게 되었고, 주눅들어하지 말고 다음을 위해 더 나아가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두 나라의 다리를 잇는 일이고 새로운 시각을 넓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교토국제고등학교의 일원으로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저는 응원단의 주요 멤버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평소보다 많은 교토 시민들이 경기장에 방문해 주었고 수많은 응원단이 꾸려지다 보니 다른 관중들이 저희에게 큰 소리를 치지 못했죠. 교토 시민들의 힘을 등에 업고 저희 학교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해 우리 팀은 본선 1라운드에서 탈락하게 되었어요. 2021년에 겪었던 충격과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저는 더욱 열심히 응원단 활동에 임했지만 이번에도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은 저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야구부 친구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의 소리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의 목소리로 응원을 시작했고 제 목소리를 시작으로 야구부에게 격려와 응원을 박수를 보내주기 시작했죠. 저는 우리 학교와 야구부 그리고 학교의 뿌리와 정체성을 잃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문화를 아우르는 이 학교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이 되면서 우리는 다시 고시엔을 향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응원의 다양성과 치어리딩, 응원 도구도 늘리며 응원 연습도 이전보다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젠 모두가 한마음으로 저희 야구부원들을 응원하고 있었죠. 야구부원들은 2022년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더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했어요.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 연습을 하고 새로 들어온 선수들과 기존의 선수들은 합을 맞추기 위해 피땀 흘리는 노력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은 2023년 고시엔 예선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예선에서 탈락하게 되었어요. 이때가 가장 슬펐어요. 야구부원들이 관중석으로 다가와 눈물을 닦으며 인사를 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죠. 하지만 교토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응원을 했어요. 그중 가장 와닿는 응원이 있었죠. 너희는 고교야구 만화로 연재해야 될 정도로 매력 있는 팀이다. 최종화는 너희들의 고시엔 우승이다. 일본에서 고교야구 만화를 많이 다루는데 그 만화의 공통된 부분이 고시엔 우승이거든요. 고시엔 우승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 교토국제고등학교의 야구부원들이 마치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캐릭터처럼 보이기 시작하며 그들에게 더 큰 힘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고시엔의 여정이 시작되었죠. 야구부 친구에게 들었는데 이번 고시엔은 많이 다를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유를 물어보니 감독님이 작년은 담금질의 시즌이었고 이번 연도가 우리가 비상할 시즌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야구부원들은 피가 끓으며 비상을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해요. 특히 감독님이 수비형 야구를 하며 한 점 싸움을 하겠다고 선언하며 수비 연습을 엄청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보여주는데 야구공을 하도 많이 던져서 손가락에 살같이 굳어 하얗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올해는 꼭 정상의 자리에 가자고 약속했죠. 저는 응원단으로 돌아와 같이 활동하는 후배들을 모아서 이전과 다르게 더 많은 메인 멤버를 꾸렸고 더 다양한 응원구호와 응원법을 연구하며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야구부와 응원단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준비했고 저는 주요 멤버로서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 연습에 임했습니다. 저희 교토국제고등학교는 예선을 전승으로 가뿐하게 통과하고 본선 1차전에서 사포로 일본대학 고등학교를 7대3으로 이기고 2차전 상대인 니가타 산업대 부속고등학교와 후쿠오카 니시 니폰 단기대학 부속고등학교를 각각 4대0으로 꺾으며 파죽지세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8강에서는 2021년에 저희에게 4강전에서 패배의 아픔을 주었던 지벤 가쿠엔 고등학교와 맞붙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눈빛이 이글이글 끓던 우리 야구부원들의 모습에 저희도 서력을 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으로 목청이 터져라 응원했습니다. 예선전 때부터 함께해준 수많은 교토 시민들과 한국 교포분들이 저희 응원단의 응원구호에 동참해주며 열기를 끌어올렸고 마침내 저희는 지벤 가쿠엔 고등학교의 4대0 승리라는 서력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스포츠 관련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우리 응원단과 야구부원들을 취재하기 위해 열띤 경쟁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과 다르게 아무도 저희에게 한국에 관한 비하나 폄하를 하지 않았고 순수 실력으로 인정받은 저희 학교를 응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세가 이어진 것인지 준결승전에서는 아오모리 야마다 고등학교와 맞붙어 3대2로 승리하며 드디어 대망의 결승에 올랐죠. 결승전은 일본의 명문 간토 다이이치 고등학교와의 대결이었어요. 일본 일부 매체는 다이이치의 우승을 점쳤고 고시엔에 열광하는 네티즌들은 댓글에 우리 교토국제고등학교의 우승을 염원했습니다. 마치 고교야구 만화의 현실판이라는 말까지 하며 우리를 지지해주는 팬들이 많아졌습니다. 드디어 결승전 당일 경기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양 팀의 응원단은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며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역시 상대는 강했습니다. 우리의 선발 투수인 나카자키 루이는 9이닝 동안 완벽한 투구를 이어갔고 상대 팀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어요. 하지만 경기는 9회까지 0대0으로 팽팽하게 이어졌고 결국 연장 10회에 돌입하게 되었죠. 연장 10회 초 우리 팀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안타와 볼넷으로 만루 상황을 만들었고 희생플라이로 2점을 선취하며 앞서 나갔습니다. 스코어 2대0 우리 응원단은 목이 터져라 응원하며 그 순간의 열기를 함께했습니다. 10회 초 우리 학교의 공격이 끝나고 10회 말에 잘 막아내면 우리가 우승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감독님의 수비 야구를 믿고 더욱더 응원 열기를 끌어올렸어요. 하지만 간토 다이이치 고등학교도 만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10회 말에 한 점을 따라잡으며 2대1로 추격했습니다. 더구나 2-3할루의 위기 상황까지 오면서 모두의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그 순간 저는 일본인이지만 우리가 우승해서 한국어로 된 교가가 울려 퍼지는 고시엔 구장을 상상했어요. 제 안에 2가지 정체성이 하나로 합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이곳에서의 모든 경험들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음을 깨달았고 그 순간 저는 우리의 응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니시무라 이키가 마운드에 올라 마지막 투구를 던질 때 저는 손에 땀을 쥐고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학교를 응원하는 모든 교토 시민들도 숨을 죽이고 마지막 투구를 지켜봤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슬라이더는 완벽했고 상대 타자는 헛스윙을 하며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은 떠나갈 듯한 함성이 이어졌고 우리는 마침내 고시엔에서의 우승을 차지했어요. 저는 응원석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함께 고생한 응원단 친구들과 후배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시민들과 얼싸안으며 그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2024년 여름,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의 여름이었어요. 우승이 확정된 후 저는 응원석에서 함께한 친구들과 기쁨을 나누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야구부도 경기장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고 심지어는 상대팀을 응원하던 관중들도 우리 교토국제고의 우승을 기립박수로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교토국제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제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좋은 자양분이 될 것 같았고 앞으로의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고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고시엔의 전통에 따라 한국어로 된 우리 학교의 교가가 연주되고 우리는 한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교가를 불렀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의 교가는 자랑스러웠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이었죠.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이 노래는 이제 단순한 교가가 아닌 우리들의 열망과 꿈을 담은 희망의 노래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교가는 마치 경기장의 모든 순간을 응축한 듯한 감동을 자아냈고 모든 관중들에게 승리와 감동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물론 일부 일본 매체에서는 우리 학교가 한국계 학교라는 이유로 비판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고 말았죠. 교토시에서 비판과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언론 및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교토국제고를 건드는 것은 교토시를 건드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우리의 학교를 보호해주는 것이었죠.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학교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하고 싶어요. 우리 학교가 일본에서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정 덕분이라고. 야구부의 실력과 열정으로 이루어낸 이 승리는 그 어떤 논란보다도 값지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요즘 우리 학교에 대한 지지글과 응원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모든 댓글을 번역 없이 보고 있어요. 한국인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의 뜨거운 여름을 더욱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교토국제고등학교의 성장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졸업을 한 뒤 한국의 대학으로 진학할 예정이에요. 교토국제고등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학과로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열심히 입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피를 가지고 있지만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마음이 항상 제 가슴 한켠에 영원히 남아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문화 콘텐츠를 다루는 일을 통해 두 나라의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한국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번 결승전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연장전으로 치러졌고
2018년에 도입된 승부치기 제도가 결승에서 적용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교토 지역의 학교가 고시엔에서 우승한 건 1956년 헤이안 고등학교 이후 두 번째라고 합니다. 일본의 고등학교 야구가 일본 프로야구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미나미가 얘기한 대로 일본 만화 중에 고시엔을 다루는 야구 만화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고시엔에 출전한 일본 소재 한국계 학교가 우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일본의 정중앙에 태극기를 꽂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 사연에서 교토국제고의 선수와 감독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와 교토시가 노력한 것에 더욱 큰 감동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동으로 뜨거웠던 여름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